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세기 지식인 사회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책이죠. 바로 토머스 S.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리의 축적 과정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과학의 민낯을 아주 도발적인 시각으로 파헤친 텍스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연 엄밀한 경험적 학문인 과학이 종교적 신념 체계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놀랍도록 유사한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 입장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이 비록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서 주관적 요소를 일부 가질지라도 대중의 요구나 사회적 시급성과 철저히 고립된 채 이른바 정상과학의 퍼즐풀이에 고도로 집중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특수한 시스템 덕분에 종교나 여타 학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아주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진보를 이룩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쿤의 시각을 면밀히 따라가다 보면 과학 역시 본질적으로 거대한 신념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거든요. 과학은 교조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특정 패러다임을 맹신하게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과정 역시 논리적 증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적 개종과 같은 주관적 전환에 기대고 있습니다. 개종과 주관적 전환이라 꽤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제가 방금 언급했던 정상과학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과학이 종교나 철학 같은 다른 인문학 분야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정상과학 활동에 있다고 보거든요. 쿤이 말한 일종의 퍼즐풀이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어떤 과학 분야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과학자 사회는 단일한 패러다임을 덜컥 수용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죠. 근본적인 원리나 전제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하거나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히 철학이나 신학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종교는 끊임없이 기초교리나 세계관을 두고 교파가 갈라져서 수백 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정상과학 단계의 과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딱 멈추고 고도로 제한된 퍼즐풀이에만 몰두합니다. 패러다임이 던져준 규칙 안에서 풀릴 것이라 확신하는 문제들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만약 실험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러다임이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장을 탓하는 목수처럼 취급받겠죠. 과학자 개인의 실력 부족으로 치부될 뿐 패러다임 자체는 전혀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네. 텍스트에 아주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이 철저한 고립성과 집단적인 합의가 언뜻 보면 맹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과학만이 가질 수 있는 누적적이고 정밀한 진보의 원동력이 됩니다. 종교가 맹신을 통해 현실 도피적 안정감을 준다면 과학의 합의는 기초를 의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연의 가장 미묘한 현상을 파헤치기 위한 극도로 예리한 도구적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그 퍼즐 풀이의 효율성이나 도구적 특성 자체는 텍스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 싶네요. 그 효율적인 퍼즐 풀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 그러니까 과학도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교육받는지를 들여다보면 과학과 종교의 기막힌 유사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교육 과정에서 종교와의 유사성이 보인다? 어떤 맥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철학이나 문화학 혹은 역사학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생들은 보통 원전을 직접 읽습니다. 칸트나 플라톤을 읽고 다양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작자의 사유 흐름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인문학 교육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과학은 다릅니다. 오늘날 물리학과 학생들이 뉴턴의 프린키피아 원전이나 아인슈타인의 오리지널 논문을 직접 읽으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나요? 거의 없습니다. 과학교육은 철저히 현재 승리한 패러다임에 맞게 재단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최신 교과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학문을 배우는 주된 매체가 원전이 아닌 교과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텍스트의 지적이네요. 쿤이 강조한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과정은 비판적 사고나 다원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수용을 강요합니다. 게다가 명문화된 추상적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제풀이, 즉 쿤이 말한 표준 예를 무한 반복시키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종교에서 신도들이 경전의 일화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교리를 은연중에 체화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군요. 쿤이 과학 교육의 경직성, 그 폭이 좁고 융통성 없는 특성을 텍스트에서 꼬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교조성이 향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이 낳는 실질적인 결과가 종교적 도그마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다르다고요? 결국 비판 능력을 거세하고 맹목적으로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 아닌가요? 맹목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능적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 교조주의의 주된 목적은 교리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종교적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과학 교육에서의 이 철저하고 경직된 훈련은 일종의 효율성 극대화 장치입니다.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매번 근본 원리부터 의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판적 이성이라는 과학의 훌륭한 이미지를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배신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쿤이 텍스트에서 브루너와 포스트먼의 인지심리학 실험, 그 이상한 카드 실험을 인용했잖아요. 피험자들에게 검은색 카트나 빨간색 스페이드 같은 이상한 카드를 아주 짧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 머릿속의 패러다임, 즉 카트는 빨간색이라는 기대에 맞춰서 시각마저 왜곡해버립니다. 네, 기존의 기대치에 갇혀서 명백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 대목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카드의 색깔과 모양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굳건한 기대, 즉 확고한 패러다임이 배경에 깔려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방금 지나간 카드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아주 미세한 이상현상이 포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맹신이 외부 세계의 모순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과학적 믿음은 과학자가 현미경의 배율을 극한까지 높여 자연에 숨겨진 퍼즐을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예리하고 기능적인 도구인 셈이죠. 도구적 효율성을 위해 일시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말씀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죠.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기에 어려우신가요? 그 기능적이고 예리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직 정상과학 단계, 즉 패러다임이 안정된 평온한 시기에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의 진정한 본질을 시험하는 무대는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교체되는 과학혁명의 순간 아닙니까? 기존의 퍼즐풀이가 한계에 부딪히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들이 쌓여서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과학이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도구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 명확한 객관적 증거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승패가 딱 갈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가 묘사하는 과학혁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쿤이 지적한 두 패러다임 간의 소통 불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실 텐데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더 잘 해결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로 거기서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동일 표준상 비교 불능성.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단순하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쪽은 인치로 길이를 재서 집을 짓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센티미터로 재자고 싸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잣대 자체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기존 과학자들과 혁명적 과학자들이 아예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다르게 쓴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프리스틀리 같은 9세대 학자는 연소 현상을 보며 공기 중으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고 라부아지에는 산소가 결합한다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흔들리는 돌을 보며 우주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려는 본성을 보았지만 갈릴레오는 진자 운동을 보았죠. 이들은 동일한 무대 위에서 논리나 수학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예 게슈탈트, 즉 지각 방식 자체가 전환돼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쿤은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패러다임으로부터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은 강제될 수 없는 개종 경험이라고요.
논리적 증명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결국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성, 미적 가치 혹은 미래에 이 체계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주겠지 하는 주관적인 믿음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증거에 기반한 이성적 학문이라는 과학의 전통적 이미지가 여기서 완전히 파탄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신앙을 선택하고 개종하는 과정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상황을 조금 다르게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패러다임 사이를 넘나들 때 완벽한 논리적 증명이나 강제적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저도 텍스트를 통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초기 과정에 과학자의 미적 감각이나 주관적 믿음이 개입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걸 인정하신다면 결국 종교적 개종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쿤이 사용한 개종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 사회 전체가 점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셔야죠. 그들이 기존 세계관을 버리는 건 단순히 새 세계관이 심미적으로 아름답거나 종교적 계시처럼 영감을 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완고한 과학자 집단을 개종하게 만드나요? 기존 패러다임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상현상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뉴턴의 역학이 끝내 설명하지 못했던 수성의 근일점 이동 현상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정확히 예측하고 풀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간다고 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의 소수 개척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자 전문 집단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패러다임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극대화라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외부적 기준입니다. 종교적 개종이 세상을 구원이나 개인적 영적 평안이라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과학의 전향은 자연의 수수께끼를 얼마나 더 정확히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철저히 합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단적으로 조율됩니다. 개인에게는 찰나의 개종처럼 보일지라도 집단의 차원에서는 철저히 진보를 향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쿤 역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하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방금 진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텍스트의 후반부, 특히 13장 혁명을 통한 진보 부분을 보면 쿤이 이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과학 발전의 본질을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 비유한 그 대목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적 진보라고 하면 과학이 미리 설정된 영구적인 목표, 즉 대문자 진리, 우주의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쿤은 이 목적론적 관념을 아예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죠. 진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면 쿤은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정의했죠? 한 진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진화라고 제안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자연계의 궁극적인 완성형 목표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궁극적 진리를 독점적으로 조준하고 있다는 과학의 오만한 특권의식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겁니다. 종교가 명확한 목적지, 그러니까 신의 뜻이나 구원이라는 궁극적 진리를 향해 가는 목적론적 성격을 띠는 반면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역설이네요.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학은 피안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궁극적 진리를 향해 가지도 않는 학문이 단지 당면한 퍼즐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푼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 체계보다 우월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국 과학이라는 학문도 우주의 영원불멸한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라 그저 특정 시대, 특정 전문가 집단이 합의해서 환경, 즉 이상현상들에 적응해 나가는 주관적인 진화 체계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가 시대에 따라 교리를 수정하며 진화하듯 말입니다. 그 논리 전개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군요. 왜냐하면 목적론적 진리를 부인했다고 해서 과학이 곧바로 상대주의나 단순한 주관적 신념 체계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과학은 무엇을 담보로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쿤이 텍스트 출간 이후 상대주의자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스스로도 후기에서 이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진리라는 목적지가 없는 진화 과정이라 할지라도 과학은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를 거칠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완벽한 도구를 벼려냅니다. 바로 자연계의 거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말입니다. 도구적 유용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의 객관성을 보장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철학이나 신학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플라톤주의,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분파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수의 경쟁 학파를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 세계 안에서 누가 더 문제를 잘 푸는가에 객관적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까? 신학적, 철학적 난제들은 수학적 계산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일률적으로 측정하기는 확실히 어렵겠죠. 하지만 과학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낙체 이론에서 갈릴레오를 거쳐 뉴턴 역학으로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과학은 자연의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쿤의 말대로 궁극적인 존재론적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이 아닐지라도 자연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퍼즐풀이 능력의 명확한 증가라는 측면에서만큼은 과학이 종교나 철학 등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보적인 진보를 보여줍니다. 과학이 자연을 예측하고 통질하는 기술적, 도구적 측면에서 극도로 정교해졌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쿤 자신도 책의 말미에서 그 지점을 명확히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기능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구조에 있습니다. 방식과 구조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방금 과학이 문제를 점점 더 잘 풀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해답인지를 누가 규정합니까? 바로 과학자 사회라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규정합니다. 정상과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푼다는 점은 텍스트에 지적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신들의 패러다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명하기 곤란한 현상은 은근슬쩍 무시하거나 나중에 풀릴 퍼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거 특정 종교가 자신들의 교리 내에서만 유효한 신학적 문답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교리를 정교화해 나가는 사회학적 메커니즘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비판을 차단한 채 내부의 규칙만으로 굴러간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서 패러다임을 바꿀 때조차도 결국 외부의 절대적이고 논리적인 척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기존의 시각을 훌훌 버리고 새로운 게슈탈트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개종에 의존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 이룩한 그 눈부신 도구적 진보조차도 객관적인 자연 그 자체가 직접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준 결과라기보다는 고도로 훈련받고 사회화된 인간 집단이 끊임없이 자연에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투영하며 이루어낸 거대한 신념 체계의 적응과 진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팽팽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네요. 이제 슬슬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과학이 과거의 통념처럼 무결점의 논리와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순백의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텍스트가 낱낱이 해부한 과학의 이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죠.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학 역시 패러다임이라는 시대적 틀 안에서 주관성과 신념의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퍼즐풀이의 전통, 사회적 요구나 가치 판단으로부터의 엄격한 분리, 그리고 위기 시의 문제 해결 능력의 극대화를 유일한 잣대로 삼아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 특수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과학만이 가진 고유한 진보의 엔진입니다. 과학은 종교처럼 때로 믿음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믿음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맹신이 아니라 자연의 수수께끼를 가장 정밀하게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독한 시험대에 올리는 철저히 기능적이고 검증 가능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제 생각을 한 번 더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성과 절대적 논리의 결정체로 여겨지던 과학이 사실은 명문화되지도 않은 채 예제풀이를 통해 맹목적으로 체화되는 교과서적 훈련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텍스트가 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혁명적인 세계관의 교체는 순수한 논리가 아닌 종교의 개종이나 게슈타이트 전환과 같은 논리적 비약과 주관적 가치관의 전환을 동반하죠. 절대적 진리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간다는 오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우주의 절대적 객관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오만한 환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과학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역시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간들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 속에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하고 역동적인 신념 체계라는 점, 그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의 탑을 쌓는 순결한 객관적 과정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관과 시대적 패러다임이 빚어내는 거대한 신념의 연속인가? 오늘 저희가 다룬 과학과 종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결코 쉽게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될 수 없는 심오한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쿤의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지식의 구조를 한번 전복시켜서 생각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적인 쾌감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지식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단일하고 낡은 시각을 넘어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다룬 텍스트 속에는 지식의 형성과 인간의 인식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수많은 통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고유한 관점으로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지식의 구조를 계속해서 탐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